그래서 이제 막걸리 빚는 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야, 이제 시내에서 필기도 네, 그러니까 이제 쌀을 하룻밤 이렇게 푹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세한다 그러거든요. 백세한다는 얘기는 그 쌀에 붙어 있는 모든 그 나쁜 균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세라는 거 100번 닦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백세를 해서 그러니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쌀을 씻어서 하룻밤 이렇게 침전을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져서 물을 뺀 다음에 시루에다 찌는 거예요. 이게 지혜밥인 고두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두밥을 이제 우리는 뭐하고 섞어요? 누룩. 우리가 빚은. 그래서 누룩, 지혜밥, 물을 섞어가지고 빚어요. 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은 이제 쌀 1kg면은 네. 예, 물은 한 1.5배를 잡아요. 그러면 1.5리터 들어가죠. 그럼 누룩은 한 20% 잡아요. 20%. 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누르면 그게 막걸리의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입항이라 그러거든요. 항아리에 넣는 거를 그 입항을 한 다음에 깨끗이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걔를 적정한 온도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 온도가 이제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가 잘 동안 서늘한 곳에서 한 20도나 한 25도에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술덫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걸러서 드시면은 그게 탁주가 되고 물을 1.5배 정도의 가수라 그러거든요. 네. 물을 더한다는 건데 그 가수를 해서 먹으면 알코올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시판되는 막걸리 같은 경우 6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막걸리가 꼭 6도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단양주로 빚어서 나오는 막걸리는 보통 10도에서 한 13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막걸리예요. 막 걸러서 먹는다 해서 막걸리거든요. 예. 야, 벌써 얘기 듣는데도 막걸리 만들어서 한 잔 먹는 느낌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빚어서 열흘이면 막걸리가 나와요. 네. 교수님 저희 술 빚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룩은 어떻게 과학적인 비밀이 없습니까? 그 효모하고 곰팡이 같은 것이 이제 그 음식물하고 섞이게 되면 일단 개들은 다 그 큰 거를 작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곡물 안에 있는 탄수화물들은 건 다당류라고 해서 분자가 큰 거거든요. 그걸 이제 효모와 곰팡이가 그것들을 작은 단당류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그렇게 당화한 다음에 그걸 이제 알코올로 바꾸는 작용도 하는 거죠. 저는 이 막걸리가 요새 또 얼마 전에도 열풍이 한번 불었었고 맞아요. 여전히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심지어 암에도 좋다. 어떻게 보면 방지에 좋은 건가요? 어떻게 좋은 건가요? 항암 효과가 있다.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014년 한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서 예. 그 막걸리가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발표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 뭐 어때 뉴스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막걸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암을 이길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뭐 채취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막 그래서 암을 이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레카! 한국 사람의 대표 주전부리 삶은 달걀. 하지만 달걀 껍데기 까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정아 MC 까도 너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어우 정아 씨 껍질을 이렇게 다 벗기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겠네. 이거 그냥 이렇게 까는 거 아니에요? 계란 까는 것도 과학적으로 까야지. 귀찮고 힘들기만 한 달걀 껍데기 까기. 예쁘고 쉽게 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아 씨 계란 껍질을 제가 몇 초 만에 까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세볼게요. 자, 준비, 시작! 밀폐 용기에 물과 달걀을 넣고 세차게 흔들기 시작하는 주부. 과연 그 결과는? 6, 7. 스톱. 벌써 끝났어요? 우와! 아니 진짜 순식간에 계란 껍질이 금방 닦아졌네요? 어때요? 단 7초 만에 손쉽게 삶은 달걀 까기 대성공! 이거는 감자네요? 아유 근데 감자는 확실히 쪄먹으면 맛이 있는데 이게 껍질 벗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감자도 손쉽게 껍질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수분이 많고 얇은 감자 껍질.
만약 전용 칼이 없다면 감자 중간 부분에 칼집을 내서 삶으면 된다는데 삶는 과정에서 칼집 사이로 열기가 침투. 껍질과 알맹이 사이의 팽창률이 커지면서 맨손으로도 쉽게 껍질을 제거할 수 있다. 삶는 시간도 단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와, 슬슬 잘 까진다. 와 진짜 이 감자 껍질이 아주 손쉽게 깨끗하게 벗겨졌네요. 유레카! 김치에 대한 관심은 연구로 이어졌다. 그 우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갓 담근 김치와 잘 익은 김치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실험. 숙성, 즉 발효되는 과정에서 김치는 살아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수시로 변화한다. 과연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두 개의 김치 속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양배지.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영양분과 환경을 조성해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다. 두 개의 실험군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이거는 유산균 배지이기 때문에 지금 흰색으로 보여지는 게 다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의 시원한 맛과 향미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유기산과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 유산균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구르트의 작용과 동일한데 요구르트 속에 있는 균이 바로 이 유산균이다. 일정 기간 숙성된 김치에서 이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담금 직후에 김치에서 나오는 유산균에 해당이 되고요. 담금 직후 때는 유산균이 10일 4승에서 10일 6승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유산균의 수가 증식하게 되는데 김치가 잘 익었을 때는 10일 8승에서 10일 9승 정도의 많은 유산균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소금을 절일 때 죽어버린다. 이때 염분에 잘 견디는 내염성 세균인 유산균만 남아서 김치를 익힌다. 기존의 그 유산균들은 서양의 유제품에서 나오는 유산균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유산균들은 동물성 유산균이라 해서 많은 유산균들이 정장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암 예방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라고 하는 그 식품에 유산균이 존재하게 되고 김치는 식물성 유산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런 식물성 유산균은 동양인같이 유제품을 먹는 동양인보다는 오히려 그 채소를 많이 먹는 동양인의 장에서 훨씬 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레카! 한국형 발사체 추진제 탱크 제작을 맡고 있는 또 다른 방위 산업체. 발사체의 가장 핵심 기술은 경량화입니다. 연비 좋은 로켓을 만드는 것은 무게와의 싸움인데요. 이곳에서는 두께가 수밀리미터로 얇으면서도 열과 압력의 변형이 거의 없는 고강도 탱크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추진제 탱크는 기본적으로 발사 및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하중과 내부 압력을 버티면서도 매우 가볍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중량은 발사체 성능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즉, 그 중량이 줄어들게 되면 더 무거운 위성을 발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로켓의 산화제와 연료를 담는 추진제 탱크는 최대 높이 10m로 우주 로켓 전체 크기의 8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두께는 2.5에서 3mm에 불과한데요. 탱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발사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얇은 두께를 가진 추진제 탱크가 비행 중 압력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비밀은 추진제 탱크 내벽에 빽빽하게 자리 잡은 삼각형의 격자 구조 형태 때문입니다.
등방성 격자 구조라 불리는 격자 보강 구조 형태는 삼각형의 각 변이 하중을 지지하고 탱크의 파손을 억제하도록 설계됐죠. 추진제 탱크 경량화를 위한 또 다른 기술은 바로 스피닝. 추진제 탱크의 머리에 해당하는 돔을 최대한 얇게 일정한 곡률로 성형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돔의 두께는 2mm에 불과한데요. 엔지니어의 풍부한 경험 없이는 구부러지고 찢어지기 일쑤죠. 소속 영구 변형이라는 공정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두께 감소하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나와준다면은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예측이 가능할 텐데 공정 중에 이 두께 변화라든지 열의 발생이 순간순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순간순간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없이는 이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유레카! 저는 이제 요생남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좀 보고 좀 요리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좀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또 사이언스의 앵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냉장고를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싶은데 냉장고 100% 활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까 좀 전에 냉장고를 보니까 네. 채소들을 많이 냉동실에다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파나 이런 걸 썰어놔서 냉장고에 넣어놨죠. 예, 냉동을 시킨 것 같은데 네. 채소는 냉동을 시키게 되면 네. 녹였을 때 맛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 제가 요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 네. 수분이 많으니까 채소는 얼렸다 녹으면 흐물흐물해지게 되는데 맞아요. 예, 그 이유는 세포 속에 든 수분, 네. 세포 안에는 항상 수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수분이 얼었다 녹으면서 식물의 세포벽을 이렇게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식감도 좀 나빠지고 맛도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바나나는 뭐 상식인데. 맞아요. 바나나는 상온에 놓는 걸로 그렇죠. 다들 알고 있죠. 원래 놓는 거고 냉장을 하면 이제 효소가 세포를 불행하기 때문에 이제 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금방. 그리고 물렁물렁해지기도 그렇죠. 하고요. 맛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탄산음료는 당연히 냉장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예, 그래야 맛있으니까. 네. 근데 간혹가다 탄산음료를 냉동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슬러시로 먹을 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원하게 만들려고 넣었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터집니다. 맞아요. 한 번씩 다 경험을 하시는데. 경험해봤습니다. 네. 그거는 냉동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 물하고 분리가 돼요. 액체가 분리가 돼서 팽창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물이 액체가 얼어붙어도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용기 내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식품을 보관할 때도 궁합이 있습니다. 식품에도 궁합이 있다고요? 네, 궁합이 있는데 과일과 채소는 흔히 하는 것과는 달리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과, 배, 복숭아, 감 이런 과일들에는 익을 때 익게 만드는 그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이 성분을 밖으로 내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채소들은 에틸렌에 약해서 요걸 맞으면 쬐게 되면 맛을 잃거나 심지어는 썩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랩으로 싸서 종류별로 나누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레카! 환경오염이 가져온 인류 재앙의 하나로 꼽히는 환경 호르몬. 특히 이 환경 호르몬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들, 바로 여성들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매달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가 유해 물질로 만들어져 여성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피부에 직접 닿는 일회용 생리대의 소재는 폴리에틸렌, 또 생리혈을 응고시키는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있어
예민한 사람에겐 이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몇 년 전부터 화학물질을 넣지 않은 대안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면 생리대는 천연 소재를 사용해 일회용 생리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려움증과 각종 피부 질환, 생리통과 같은 여성 질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반 생리대를 쓰다 보면 가려움증이나 진물음이 있고 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게 저는 좀 싫었거든요. 그런데 면 생리대를 쓰다 보니까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첨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리혈을 흡수하는 과정을 생리혈을 잘 흡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그 환경 호르몬이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그 자궁 내막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가려움증이나 염증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일회용 생리대와 달리 면 생리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든다는 점만 제외하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편. 또 일반 생리대에 비해 착용감이 좋고 냄새나 습진 등도 없어 직접 만들어 쓰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는 이들이 많다.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은 화학물질 덩어리잖아요. 이게 지금 생리가 나오면 그걸 다 응고시켜주고 그럴 때는 그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숨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굉장히 해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생리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유레카!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국수는 다양한 재료들과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자랑한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국수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밥상에 올랐을까? 그 첫 번째 역사적 사료는 고려시대 송나라 사절 서경이 지은 고려도경. 10가지 음식 중 국수 맛이 으뜸이라 하였고 노골대에서도 고려인들은 승면, 즉 국물에 만 국수를 먹는다는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 국수는 기록상으로 보면 고려도경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고려시대부터 먹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꼭 기록상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 시작이 됐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여러 가지 유학자라든가 승려들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이전부터 국수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밀국수가 재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가 주 재료인 국수는 그 이후에 발달이 됐겠지만 훨씬 더 이전에 메밀이 더 이전부터 재배가 되고 사용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부터 국수가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엔 선진 문물을 배우려는 학자와 승려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빈번했다. 승려와 학자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은 장안, 당나라의 수도이자 불교 문화의 융성지였고 또한 국수 문화가 절정기에 오른 지역이었다. 유학 생활을 하던 승려와 학자들은 곧바로 고려의 국수 문화를 전파했고 이는 곧 한민족 국수 문화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실크로드를 통해 들여온 밀과 메밀. 이 또한 국수의 주재료를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불교가 번성했던 고려시대엔 사찰 제례를 위해 국수를 만들고 또 팔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사찰은 국가적 주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진귀한 물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때 국수가 제례상의 필수 품목 중 하나였다. 유레카!
강원도는 메밀 생산의 최적지로 부드러운 메밀면 중심의 국수가 크게 발전했다. 과거 메밀국수를 만들던 전통 도구들. 척박한 메밀로 별식을 만들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의 흔적들이다. 찰기가 없는 메밀 반죽을 국수로 뽑기 위해선 국수 틀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다. 메밀의 주산지더라도 광원도 화전민들에겐 국수는 흔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잔칫날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나 접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의 음식인 것이다. 국수는 사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음식이에요. 요즘 같으면 기계로 많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했던 음식. 그래서 잔치는 정말 경사죠. 그래서 국수를 대접했는데 강원도에서는 미리 귀해요. 그래서 결혼식 때 막국수를 눌러서 손님들에게 대접을 했던 것이. 메밀가루는 밀가루에 비해 반죽이 쉽게 뭉쳐지지 않는다. 전통 방식으로 한다면 오랜 시간 치대고 반죽해야만 덩어리가 지는 형태를 겨우 잡을 수 있을 정도다. 메밀 같은 경우는 글루텐 함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져도 이렇게 그 뭉침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반죽을 할 때도 잘 끊어지기도 하고 그 대신 소화는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메밀국수는 반죽을 하는 것도 국수틀에서 국수를 내리는 것도 큰 힘이 필요하다. 한 마을의 장정 4~5이 모여야 국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라는데 그렇다 보니 메밀국수를 한번 만들려면 남녀노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할 정도다. 그런데 메밀로 만든 이 국수. 강원도 지역에서는 대부분 메밀국수로 불리는데 왜 춘천 지역에서만 막국수로 불리게 됐을까? 막국수의 원료가 메밀이에요. 그럼 메밀국수로 하면 될 텐데 굳이 막자를 왜 썼을까? 다들 궁금해 하시죠. 특히 춘천 막국수는 그냥 메밀국수 하면 편한데 그 막자를 쓰는 건 우리말에서 막자를 쓰는 건 2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하나는 성의 없이 함부로 막대하다 할 때 막자를 쓰죠. 또 하나는 지금 금방 바로 막. 그래서 춘천 막국수는 막 만들어 먹는 국수다라는 의미의 막국수예요. 유레카! 근데 저는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창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창문이 모양이 약간 직사각형인데 그러네. 모서리가 둥글게 생겼잖아요. 맞아.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반듯한 게 만들기가 더 쉽고 둥근 게 만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둥근 모양으로 했을까? 디자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혹시 뭐 숨은 비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도 숨은 과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문에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그 비행기 중에 이제 여객기들은 높이 날면은 뭐 3만 5천, 뭐 3만 7천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그 고도가 지상에서 한 10km가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비행기가 사실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외부로. 네. 그래서 이 압력을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받는 압력이 상승했을 때 네모난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많은 압력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크랙이 가게 되고 그래서 비행기의 그 창문을
둥그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 힘의 분산을 위해서,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압차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유레카! (1960년대) 초반 밀가루 국수의 또 다른 파란이 일어났다. 바로 라면의 등장. 한국 전쟁 후 20여 년이 흘렀어도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던 차에 한 식품회사에서 라면이라는 한 수를 던진 것이다. (60년대) 후반 보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식량 사정이 어려웠대요. 아까 말씀드린 쌀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세끼 먹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혼분식 장려, 혼분식이란 뭐냐면 쌀에다가 보리라든지 밀가루 같은 걸 같이 좀 식사를 해가지고 식량을 좀 극복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 라면, 쌀 말고 라면을 같이 끓여가지고 먹으면 함께 해결하기 쉬우니까 이게 혼분식 운동 장려 때문에 라면이 일반인들, 특히 군대에서도 라면을 배식하다 보니까 전 국민의 식품이 됐던 거죠. 60년대 말입니다. 담백한 맛의 국수가 익숙했던 국민들에게 튀긴 국수인 라면은 낯설게 다가왔다. 출시 초반 식품회사에선 학교 회사 등지를 다니며 적극적으로 라면 맛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유탕라면, 라면을 받아들였을 때 느낌이 이게 느끼해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게 영양보충이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1970년대까지도 여러 가족들이 여러 명 구성원들이 되면 6, 7명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할 때 라면 3개를 넣고 국수 3인분을 넣고 해서 같이 삶아서 먹었는데 그 정도로 라면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라면 가격은 그렇게 안 올랐어요. 물론 인상은 됐지만은 물가에 비하면 라면은 안 비싸졌죠. 1960년대 후반 커피 한 잔, 홍차 한 잔의 가격은 35원. 그러나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3분의 1보다 낮은 10원이었다. 라면의 가격 추이는 항상 서민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1963년 10원이었던 라면은 27년 후인 90년에도 100원 정도였다. 라면은 그동안 주머니가 허전한 이들에게도 부담 없는 식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까 63년 최초 라면이 한 봉에 10원이었다 했잖아요. 68년, 9년까지 계속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19원, 20원, 22원, 24원, 3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저렴하게, 왜냐하면 서민의 식품, 국민의 식품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저 가격으로 유지해가지고 판매를 해왔죠. 지금도 라면 봉지 하나에 600원, 7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한 끼에 식당 5,000원인데 한 봉지에 600원, 700원. 이만큼 서민들하고 친숙한 라면이죠.